대한민국의 어느 군부대. 전례 없는 좀비 사태를 갑작스럽게 맞이한 한 군부대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평화로운 군부대에 모든 통신이 두절되고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모든 병력은 어디론가 출발하고 사태 파악을 위해 잠시 떠났던 홍중사는 좀비 바이러스 감염체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부하인 정일병까지 좀비로 만들고 결국 박중희에게 처형당하는 홍중사. 남은 병력은 좀비의 존재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좀비 사태로부터 살아남기 위한 사투가 시작되었습니다. 좀비 사태 14일차. 이제 하루의 일과인 것처럼 병사들이 좀비의 진격을 막고 있습니다. 총소리가 난다면 좀비들이 계속 몰려오겠지만 혹시 상처가 생길까 근접전을 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서 현재로서는 이 방법이 최선인 것 같습니다. 위병소 쪽은 이미 좀비들에게 함락된 지 며칠이 지났습니다. 잠시 며칠 뒤로 가보겠습니다. 그날도 입구 쪽에서는 3명이 근무를 서고 있었고 어김없이 좀비들은 부대를 향해 진격했습니다. 그날은 유독 좀비들의 수가 더 많은 날이었는데요. 그 사이로는 같은 국군 장병 출신의 타 부대 좀비도 보였습니다. 다른 부대의 지원을 받는 것은 가망이 없어 보이네요. 이렇게 모인 좀비들은 위병소 앞 철조망이 막아주고 있었는데요. 그 사이로 몸에 폭탄을 두르고 있는 특이한 형태의 좀비를 발견했습니다. 이 좀비는 다른 좀비들처럼 철조망을 서성이다가 이내 터져버렸는데요. 이렇게 한두 마리씩 자폭 좀비가 터지고 나니 위병소는 순식간에 함락되었습니다. 부대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이 자폭 좀비가 어디서 오는 건지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벽을 부수는 공병 좀비가 또 나타났고 결국 위병소 안쪽에 벽도 부서지고 맙니다. 병사들은 이 사실을 유병장에게 곧바로 보고했죠. 다행히 슬슬 좀비들이 물러나는 시기가 되었고 빠르게 벽을 수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걸로 당분간은 버틸 수 있을 듯합니다. 좀비가 쳐들어오지 않는 밤에는 그래도 편히 잘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그 외에도 몇 가지 변화가 있었다면 우선 운동장에서 재배하는 쌀을 수확하기 시작했고 현실적으로 현재 인원만으로는 탄약고 근무까지는 어려운 상황이니 사용하지 않는 관물대로 탄약고 입구를 봉쇄했습니다. 사람이 관리하지 않는 구역들은 잔디가 자라나기 시작했네요. 예조병은 복귀만 한다면 한동안은 죽을 마시겠습니다. 돌아올 수 있다면 말이죠. 좀비 사태 17일차. 행정반으로 숨을 헐떡거리면서 뛰어오는 최이병이 보입니다. 최이병은 행정반의 모두에게 순찰을 돌던 인원들이 발견한 것을 말해주는데요. 지난번에 부대를 습격한 약탈자 무리가 부대 밖에서 집결해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확인한 인원은 5명 뿐이지만 총기와 둔기들로 무장하고 있다고 설명했죠. 이 소식을 들은 전 병력은 무장을 하고 방어선으로 이동하여 전열을 갖추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약탈자 무리도 부대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죠. 좀비와 다르게 약탈자 무리는 빠른 속도로 철조망을 넘어 진격해왔고 위협적인 그들의 돌진에 사격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앞서 들어오는 약탈자들을 제압하고 나니 겁을 먹은 한 약탈자가 후퇴하기 시작합니다. 이 약탈자는 또 본인의 세력에게 이 군부대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게 될까요? 약탈자 무리는 잘 제압했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들의 시체를 처리하는 일이었죠. 이 약탈자들이 좀비 바이러스에 감염된 상태라면 시체를 치우는 것 자체도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잠시 상황을 지켜보기로 하였고 아니나 다를까 그날 밤 그 시체들은 모두 좀비로 변해 병사들을 덮치려고 했습니다. 이 밤에 총을 쏜다는 건 또 좀비들을 끌어모으는 일이겠지만 상황이 상황이다 보니 어쩔 수 없었죠. 신중하게 좀비로 변한 약탈자들을 처리합니다. 총소리를 듣고 막사에서 달려온 박중희는 방금 있던 일을 보고 갔습니다. 다음날 박중희는 최고참 2명과 부대 압수색에 나섰고 좀비도 사람 그림자도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다 위병소 쪽에서 수상한 움직임을 포착했고 병사들의 엄호를 받으며 위병소로 진입합니다. 위병소에서 발견한 건 어떤 사람이었는데요. 그는 자신을 약탈자 무리에서 도망쳐 나온 사람이라고 소개하며 정보를 공유할 테니 구성원으로 받아달라고 합니다. 아직은 그를 신뢰할 수 없었던 박중희는 중요 참고인으로 그를 구속하기로 합니다. 막사에 도착한 남자는 침대에 눕자마자 기절하듯이 잠이 들어 버렸습니다.
이야기가 사실인지는 몰라도 그에게는 고단한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그 사이 기지는 몇 가지 보완을 했습니다. 중앙 출입구를 제외한 모든 출입구를 봉쇄하고 물건들을 틀어막았습니다. 중앙 출입구 쪽은 기관총을 배치했습니다. 또 대대장실과 행정반은 좀비를 사격하기 위해 모든 가구들을 한 차례 정리했죠. 다음 날 근무를 나간 인원을 제외하고 모두 모여 약탈자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아직 이 사태의 원인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혀진 바는 없지만 전해져 오는 이야기로는 어떤 공격으로 인해 서울은 초토화되었고 그 공격의 여파로 전국의 통신이 마비되고 좀비 바이러스가 퍼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좀비 중에서는 스스로 전기 에너지를 내뿜거나 오염물질을 방출하는 개체도 있으며 이 부대가 본격적으로 공격을 받기 시작한 건 전기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현 상황에서 유일하게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발전기 때문에 전기 에너지를 만드는 그 좀비 객체가 부대로 신호를 보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약탈자 본인이 속한 무리는 좀비 바이러스의 영향을 아주 극소량으로 받은 무리로 좀비와 같은 특성은 없고 오로지 공격성이 매우 증가된 버전의 객체라고 하며 중독에 아주 강한 면역이 있다고 했고 이들은 본인들을 웨이스터라고 부르며 좀비의 몸에 폭탄을 붙여서 보낸 건 역시 이 웨이스터라는 그룹의 소행이라고 밝혔습니다. 웨이스터는 좀비의 특성을 거의 다 분석했고 아직 양산성은 없지만 좀비 바이러스의 치료 방법 역시 찾았다고 한다. 이야기를 들은 전 병력은 패닉에 빠질 수밖에 없었고 박중민은 이어서 군대는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물었으나 약탈자는 유일하게 이곳이 아직까지 살아남아있는 부대라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본인은 요리를 잘한다는 약탈자의 말에 따라 당분간은 감시를 붙이고 부대의 식사를 담당하게 했습니다. 그날 밤 오늘도 좀비들의 반응이 적어 편하게 근무를 서고 있는 병사들이 보입니다. 하지만 위협은 소리 소문 없이 조용히 다가왔고 엄청난 폭발음과 함께 방어벽이 부서졌습니다. 그 폭발음을 듣고 몰려온 좀비떼가 방어벽을 덮치기 시작했고 지원을 요청하러 간 조이병을 제외한 2명이서 좀비와 대치하게 됩니다. 하지만 너무 많은 좀비들의 숫자 때문에 쉽게 막지 못하고 좀비들의 습격을 허용한 2명 부대원들에게 백업을 맡기고 빠르게 의무실로 복귀하였습니다. 그들은 좀비가 될지도 모르는 불안감에 떨고 있는 듯합니다. 그들을 치료하는 박중희 이미 한번 부하가 좀비가 되는 광경을 목격했으니 떨리는 건 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빈틈을 노려 진격하는 좀비들은 남은 병사들이 처리해 주었네요. 박중희는 웨이스터 약탈자에게 가서 좀비 바이러스를 치료하는 방법을 물었고 약탈자는 본인을 좀비가 있는 곳까지 데려다 달라고 합니다. 좀비를 한 마리 잡은 후 약탈자의 말에 따라 좀비에게서 한 가지 용액을 추출하였는데요. 약탈자는 이 용액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좀비 바이러스는 부패와 치료를 동시에 시키면서 공격적인 행동을 유지한다고 하는데요. 이때 치료를 담당하는 세포들을 따로 추출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 용액으로 혈청을 만들면 좀비 바이러스를 치료할 수 있다고 하네요. 우선 박중희는 감염된 2명을 의무실에 가두고 정예 멤버를 데리고 용액을 찾아 부대 밖으로 나섰습니다. 그들은 무서운 속도로 좀비의 숫자를 줄여갔고 박중희는 병사들의 어무를 받으면서 용액을 추출하기 시작합니다. 해가 지기 시작할 때쯤 좀비의 수가 늘어날 수 있으니 퇴각하는 박중희. 임시로 약물 제조대를 만들고 용액을 모아봤지만 2명을 모두 살리기에는 용액이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감염된 2명은 내일까지 버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죠. 박중희는 100% 확률로 좀비 바이러스를 치료하는 혈청 1개와 30% 확률로 치료하는 혈청 1개를 만들었습니다. 현재 더 상태가 심각해 보이는 손일병에게 100%짜리 혈청을 주는 게 맞다고 판단한 박중희. 손일병은 상태가 빠르게 호전되어 격리만 시킨 채로 상황을 지켜보기로 하였으나 일상병은 점점 더 안색이 나빠지며 호전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윤상병은 박중희를 불러왔고 자신이 좀비가 되기 전에 처리를 해주었으면 한다는 의사를 밝힙니다. 박중희는 절대로 희망을 놓지 않을 거라며 내일이 되면 병사들과 용액을 구하러 나가겠다고 그를 안심시켰죠. 그날 밤 모두가 잠든 새벽 시간 윤상병이 무장을 한 채 서 있습니다.
그는 창고로 가서 약탈자들이 쓰던 무기를 하나 챙겼고 수송부의 뒷문으로 들어가 뒷산을 통해 부대를 탈출했습니다. 그는 좀비들의 시선을 부대 앞으로 향하도록 유인했고 가지고 있던 수류탄을 사용해 좀비들과 함께 자폭합니다. 부대를 생각한 그의 마지막 배려였을까요? 썰렁한 결말입니다. 의문의 폭발 소리가 났다는 보고에 혹시 몰라 의무실을 찾아가 봤지만 일상병은 이미 사라지고 난 뒤였습니다. 그의 소행이 확실했죠. 이번에도 시신을 수습할 수 없어 조촐한 장례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런 이별은 정말 마음 아프네요. 오늘의 국군인 좀비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저는 더 재밌는 사마로 돌아오겠습니다.